자, 18쪽 보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뭐 봤냐면 법률행위 성립요건 봤었어요.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사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제 효력요건 또는 뭐 유효요건, 효력 발생요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능력이 있을 것. 세 가지 봤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했고,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효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죠. 근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근데 이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3자라도 보호될 수 없다. 선의도 보호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의사에 뭐가 없어야 한다고 했냐면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확정부터 나오는데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면 그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계약을 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확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나중에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될까요? 이행할 때까지. 교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확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확인하실 점은 자 18쪽의 밑에 확정성. 첫째 줄 마지막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확정성이에요. 그래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고, 자 오른쪽에 2번에 보면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확인하실 점이 둘째 줄 마지막에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자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사회 통념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의 통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넷째 줄에 셋째 줄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계약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해도 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보면 그것은 뭐로 보냐면 불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반지를 빠뜨렸어요. 한강에. 그럼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을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통념은 잃어버린 거지 그거 못 찾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반드시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건 가능이냐 불능이냐로 따질 때 가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불능으로 보는 거예요? 불능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냐면 사회 통념, 뭐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것들은 불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불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법에 가면 공부할 거예요. 근데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원시적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라는 게 바로 원시적 불능이고요. 그 후발적 불능이라는 건 처음에는 계약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이 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시점은 언제냐면 계약 시예요. 계약 시에 이미 불가능이냐 가능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11월 15일 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했던 매매 목적물이 11월 13일 날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미 소실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계약이 체결된 후의 불능이 아니라 체결되기 전의 불능이죠. 그럼 이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11월 15일까지는 멀쩡했는데 이게 11월 17일 날 불타버렸다. 자, 그럼 이 불능은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에요. 둘 중에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중에서 하나는 무효입니다. 무효. 어떤 게 무효일까요? 그렇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뭐겠어요?
유효해요. 유효.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성립이 되었다면 상관없는 거고, 근데 원시적 불능은 애초부터 불가능이니까 그건 그냥 무효로 봐요. 이때 이제 무효가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계약법에 가서 볼 거니까 한번 용어를 들어보시라고 적은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요 단어가 나오면 옛날에 한번 들은 것도 같은데 요렇게 생각하시라고 적은 거니까 지금은 자세한 내용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요거 가지고도 시험에 내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계약이래요. 계약 체결 다음 날 번개 맞고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지죠. 만약에 지문에 계약 체결 후에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예요. 매매 계약 체결 다음 날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왜 틀려요? 이건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간단한 거지만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점은 일단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목적물이 뭐 화재로 소실되었다, 멸실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언제 됐느냐가 첫 번째겠죠. 계약 전에 된 건지 후에 된 건지 그걸 보셔야 되고, 그러면 계약 후에 이렇게 멸실되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근데 이때는 경우를 나눠요. 왜 불능이 되었느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귀책 사유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의 또는 과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걔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의라는 말은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의라는 건 뭐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했다. 주의 의무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게을리했을 때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해 고의를 가지고 흉기로 때려서 을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얘는 형사상 무슨 죄가 될까요? 상해죄. 실수로 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이게 고의범인 거예요. 고의범. 근데 갑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깜빡 졸음 운전을 해서 을을 다치게 해서 을의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과실치상이에요. 요건 그럼 과실이라는 것도 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잘못, 책임, 귀책 사유라고 하면 고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두 들어가요?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 얘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채무 불이행. 자, 예를 들어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되었다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려면 채무자의 잘못이 없어도 되어 있었어야 돼요.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에요. 근데 자연재해로 멸실되거나 또는 뭐 길 가던 사람이 방화를 하거나 이러면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돈 좀 더 쳐준다고 하니까 얘한테 이중으로 매매하고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병. 제2매수인 병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또는 계약을 했는데 갑이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불 켜놓고 장난치다가 화재로 소실됐다. 채무불이행일까요? 아닐까요? 갑이 밤늦게 집에도 술 만취해서 들어와가지고요. 갑자기 날씨도 추워져서 난로 켜놓고 옆에서 딩가딩가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집이 다 탔어요. 얘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실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건 다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얘 잘못이니까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개념상으로 하나 비교를 할 점은 뭐가 있냐면 비교할 사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어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예요. 근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에 문제가 생기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계약관계가 없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불법행위가 돼요. 무슨 말인지 구별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안 지켜가지고 저를 다치게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운전자에게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라고요? 불법행위예요. 근데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주기로 한 날짜에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불이행일까요? 불법행위일까요? 그건 채무불이행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고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그럼 흔히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겠죠. 어떤 사람이 때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법행위가 돼요. 그런데 채무자의 책임이 없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위험부담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건 뒤에 가면 계약법 파트에서 자세하게 나올 내용이에요.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소위 이제 채무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민법 537조의 규정.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여기서 성립이 됐고요. 계약 체결된 다음 날에 병이라는 사람이 방화를 해요. 매매 목적물에 불을 질러서 이게 전소되었다. 계약은 일단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원시적이 아니라 뭐니까?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유효.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채무불행에 의한 지금 갑이 못 넘겨줬죠? 을이 갑에게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차례대로 보실 점이 첫 번째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봐야 돼요. 그 원시적이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무효. 그 후발적이면 이제 뭘 보셔야 될까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방화를 했다라고 하면 얘 잘못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돼요? 위험부담이지. 여기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 구별하고 후발적이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이건 위험부담인데 뭐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줘야 될까요? 대금을 안 줘도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며칠 있다가 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야 어떡하냐? 네가 사기로 한 거 이상한 애가 불질러서 다 탔어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야 너 마음 많이 아프겠다. 내가 바로 대금 쏠게. 중도금 자금 다 보내요? 안 보내겠죠. 대금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소유권을 못 넘겨받으니 대금을 줄 필요도 없다. 그럼 누가 그 대가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갑 채무자예요. 채무자. 내 건물은 불탔지만 대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외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것만 보세요. 중요한 건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요 구별. 그 만약에 지문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위험부담은 채무자 잘못이 없을 때 또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OX예요. 틀려요. 원시적 불능은 바로 그냥 무효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일단 구별하실 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리고 후발적이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수도 없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뭐지? 좀 어렵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 되면 이거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첫 시간이라서 상당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생소한 용어도 나오고 뭐 빡빡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와 반복이에요. 참으셔야 돼요.
지금은 어렵고 새로운 것 같지만 다음 과정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면 이게 5, 6월, 7, 8월 되면 너무너무 지겨워요.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넓은 범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몇 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60점만 넣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다 느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볼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여기서 알고 가실 점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위험부담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까지는 꼭 아셔야 돼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의 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법에 가서 볼 내용이니까 뒤에서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목적의 적법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적법성. 법규가 있는데 이 법은 소위 강행 규정이 있고요.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그럼 여기서 딱 느낌상 요 강제되는 게 아니라 임의적인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돼요.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기준을 세워둔 것이지 강제할 의도는 없어요. 강행 규정은 지켜야 돼요. 뭐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하고 건물의 임대차를 합니다. 자, 건물 임대차를 하면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겠죠. 차임. 그러면 이 차임을 언제 지급을 해야 되냐면 매월 말에.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에,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에 지급하도록 63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률에.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이 떨어지는 시점이니까 15일날 드리면 안 될까요? 임대인이 그럽시다 라고 합의합니다. 그러면 을은 다음 달에 말일날 차임을 줘야 될까요? 15일날 줘야 될까요? 15일날 줘야 돼요. 그럼 법률은 말일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어느 게 더 우선한다고요?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어느 게 우선하냐면 의사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이 많아야 될까요? 강행 규정이 많아야 될까요? 임의 규정이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강행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강행 규정을 두는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것들.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걸 마음대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강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자 보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하게 됩니다. 우리 매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거리 매매 계약을 한다. 매매 계약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물건 파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매도인이라고 해요. 넘겨주는 사람이고요. 을은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가 경제적 약자일까요? 경제적 약자는 없어요. 예. 매도인은 뭐 가지고 있어요? 물건. 매수인은 돈 가지고 있어요. 수틀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럼 매매와 관련되는 것들은 대등 당사자니까 법이 강제를 할 이유가 없겠죠. 아까 뭐라 그러냐면 위험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채무자. 그러면 매도인이 팔면서 야 위험 부담 네가 해. 네가 위험 부담 안 할 거면 나 못 팔아. 매수인이 알았어 내가 할게라고 합의했대요. 돼야 안 돼요? 자,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둘은 대등 당사자예요. 법이 강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갑이 물건 팔면서 위험 부담은 네가 하는 걸 조건으로만 팔겠다. 을이 좋다라고 했어요. 무효일까요? 인정해줘야 될까요? 쥐들 마음이잖아요. 그럼 매매와 관련되는 건 누구를 위해서 강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체로 다 무슨 규정이냐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경제적 약자가 나타나는 계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약자일까요? 임차인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화한다. 그럼 임차인을 위한 규정은 다 대체로 무슨 규정이냐면 강행 규정으로 둬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대차 해줬어요. 주택을 임대차 해주었다. 그럼 주택을 임대차 해준 거니까 이건 뭐가 적용되는 거야?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럼 우리 요건 뭐 법 공부 안 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 거니까 주택을 임대차하면 최소한 몇 년은 살게 돼 있을까요? 2년이요. 2년. 주임법에서 뭐라고 정하냐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라고 법률이 규정해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살게 해주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임차인.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야, 나 1년 있다가 나 빼줄 게 있으니까 1년만 살자. 1년 계약을 한 거야. 1년 계약을 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증금 드릴 테니 나가세요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할까요?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나 1년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아무리 1년 계약을 해봐야 얘는 2년 살아도 되는 거야.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 근데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끝나고 저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야 강행 규정이니까 1년 더 살아 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빼줘야 될까요? 이건 빼줘야 돼요.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이지만 완전히 누구를 위한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만을. 이런 강행 규정을 뭐라고도 하냐면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라는 말을 써요. 일방에게만 강제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률의 규정보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임대인이면 빌려주는 사람이죠.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건 해도 돼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아, 나 임대인인데 기분 나쁘네? 하지 마시고. 그 왜 그러냐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우월적인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인을 억압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임대인이 그냥 봐준 거야. 임대인이 양해를 해준 거니까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해도 돼요.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강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강행 규정을 둔 취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이 있고요.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그러니까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둘 다 강행 규정인 건 맞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무효. 효력에 관련되는 규정이니까. 근데 단속 규정은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위반된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처벌 단속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되면 그건 뭐냐면 무효예요. 자,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26쪽을 한번 보세요. 26쪽. 26쪽이 아니네요. 21쪽을 한번 보세요. 21쪽. 21쪽에 그 보조단에 있잖아요. 보조단. 보조단이라는 건 그 오른쪽에 나온 거 조그마한 글씨. 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뭐라고 써 있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에 대한 개념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거예요.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문제는 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입금을 했는데 입금을 잘못해서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저거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바로 부당이득. 원인 없이 가진 거잖아요. 근데 부당이득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당이득은 대표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갑은 을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부동산과 돈을 준 원인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매매 계약을 이게 바로 법률상 원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매매 때문에 서로 주고받았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소유권을 넘겨받고 대금을 받은 데 대한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요?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그러면 무효 취소가 되면 소유권 가져도 돼요? 돌려줘야 돼요? 서로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었다. 무효 취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 무효 취소가 됐어? 그러면 이미 준 건 다 뭐라고요? 부당이득으로 서로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건 앞으로 민법 공부하면서 수도 없이 들을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바로 받은 건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서로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데 단속 규정은요.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했다. 이 판매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판매 행위는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구청위생과에서 나와서 걸리면 영업장이 폐쇄되고 벌금 내고 이런 건 변론으로 하고 그 개인들 간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밥집에 가서요. 밥을 맛나게 먹었어요. 근데 밥 먹고 나가려다 보니까 무허가 음식점이래요. 밥값 안 내도 될까요? 내야 될까요? 내야 돼요. 개인들 간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기 때문이에요. 또는 뭐 같은 취지로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는 계약, 숙박 계약을 하면 그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다만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단속 규정이다라고 불러요. 자, 근데 수험생활 하나 좀 조심하실 점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볼 거야. 이 법은 민법에서는 안 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게 있는데 뭘 금지하고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자,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팝니다. 근데 을이 그거를 사가지고요. 다시 병한테 팔아요.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려면 일단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을을 거쳐서 병에게 가야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등기 서류를 받았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병한테 넘겨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생략 등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중간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지하고 있는데도 씩씩하게 해요. 넘어갔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요 계약은 유효해요. 얘들이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조세 포탈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이다. OX.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막 조세 포탈 투기 이런 말 나온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할까요? 하지 말라는데. 조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세 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권법 가면 등기 얘기 많이 할 텐데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럼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하고 일치하면 유효가 되냐면 등기와 실체관계.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 상태가 일치하고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자,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될 법률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법률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돈 내고 샀잖아요.
각각의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실체 관계가 존재하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으면 얘가 등기를 받을 법률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해요. 등기를 안 해도. 근데 이걸 을한테 팝니다. 그때는 등기를 해서 팔아야 될까요? 안 해서 팔아야 될까요? 해서, 그래야 국가가 세금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불러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을 뭐 했다고요?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보존 등기를 해서 을한테 넘겨주는, 이전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등기할까요?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1번은 다 무슨 등기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갑이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요 매수인에게 곧바로 뭘 하도록 만드냐면 보존 등기를, 얘가 신축한 것처럼 보존 등기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도 흔히 가끔 있어요. 그럼 이 의뢰하는 사람의 한 보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유효일까요? 실체 관계죠. 얘가 돈 내고 샀죠. 그럼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모두라는 건 뭐예요? 앞머리예요. 앞머리. 중간 생략 등기는 뭘 생략했어요? 중간을. 모두 생략 등기는 앞에 앞머리를 생략하는 건, 모두 생략 등기도 결국 뭐의 일종일까요?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래서 항상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고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점이죠. 개념 이해되셨죠? 효력 규정은 무효고 단속 규정은 유효지만 처벌이 된다. 우리 이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이제 합격을 하실 거예요. 합격하시면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받으시겠죠. 그럼 그 자격증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중개사 자격증 따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롱에 넣어두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이제 자격증의 가장 큰 그 장점은 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개업을 개설하시게 되면 중개하고 뭐 받아요? 이제 배운 사람답게 보수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예, 보수. 원래 수수료였어요. 중개 수수료였는데 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수수료가 아니라 용어를 중개 보수로 바꿨어요. 그럼 그 보수는요, 계약해서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에 한도가 있을까요?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법이 정하는 보수 한도가 있어요. 근데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라고 돼 있는데 더 받아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요게 일단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그거 무효예요. 그럼 단속 규정이면 일단 개인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자,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일까요? 일단 우리가 받을 거니까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받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속 규정이면 4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처벌되고 이런 건 별개로 하고 그 개인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4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중개사가 보수 한도 초과 약정을 하면 이건 무효고, 물론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만? 초과 부분. 초과 부분은 무효다. 그럼 이건 효력 규정이 단속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효력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중개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중개를 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래 알선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면 이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의 문제겠죠.
유효겠어요? 느낌상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만약에 유효면 괜히 공부하시죠? 그냥 가서 하시면 되는 건데 무효예요. 무효.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만약에 자격증도 없는데 중개해주고 돈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만약에 단속 규정이면 줘야 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니까 돈 줄 필요 없다.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가에게 일부를 받기로 약정했다.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그것도 당연히 무효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만약에 단속 규정으로 유효화해버리면 그 사람이 처벌은 되지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 경제적 이익까지 막아버리려면 단속 규정으로 둬야 돼요? 효력 규정으로 둬야 돼요? 효력 규정. 그래서 효력 규정이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강행 규정은 이렇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100% 효력 규정에 우리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100% 그거는 효력 규정에 속해요. 효력 규정. 그러니까 단속 규정은 행정법규들이 있죠. 각종 행정법규 이런 것들이 단속 규정이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민법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는 조문도 좀 이렇게 나오면 읽으면서 할 거예요. 근데 조문에서 만약에 이게 제가 강행 규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무조건 뭐야? 위반하면 효력 규정이니까 무조건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우리 민법은 다 뭐로 두고 있냐면 효력 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은 뭐 각종 행정법규들에서 나오는 거죠. 행정법규라는 건 제재하고 처벌은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개인 간의 거래 행위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뭘 봤냐면 능력을 봤고요. 그 다음에 확정성 봤고 가능성, 적법성을 봤어요.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효가 돼요. 근데 확정은 됐는데 불가능해요.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청춘 남녀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자기야 하늘에 별 따줄 수 있어? 이랬더니 우리 당연 따주지 이럽니다. 자, 그럼 둘 사이에 별 따주기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 따주기 계약이 성립했어요. 성립은 뭐만 있으면 해요? 당사자. 상태 안 좋은 애들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별 따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청약과 승낙을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근데 계약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뭐 일단 어떤 별인지 확정되질 않았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야 저기 하늘에 제일 반짝이는 저쪽에 있는 별 따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별은 어떻게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럼 유효예요? 무효? 그래도 왜 무효일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한 무효. 근데 확정도 됐고 가능도 한데 법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하나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대마초였어요. 자, 대마초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 왜 무효예요? 대마초 확정됐고요. 대마초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판매가 되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막을까요? 법에서였죠. 대마관리법에서 이건 뭐 판매가 아니라 소지조차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막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정되어 있고 가능도 하고 법률의 규정에서 막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르는 작업이 뭐냐면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되어서 반사회적 행위가 대표적으로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배우자 있는 사람이 첩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당연히 유효로 할까요? 무효로 할까요? 무효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법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첩계약은 무효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고 가능하고 법률 규정에서도 그걸 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어도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건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사회적 타당성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일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다 볼 거니까. 불일치하는 게 세 개가 나옵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럼 비진의 표시는 간단하게만 보세요. 진의가 아닌 것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했대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진의와 다른 표시니까 불일치하는 거죠. 통정은 뭐예요? 통정은 짜고예요. 법이 개정되면 짜고로 바꿀 거예요. 그럼 현재는 이제 한자용어로 통정인데 통정이라는 건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짜고 어떤 표시를 했다고요? 허위의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진짜 속마음하고 표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착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까요? 일치할까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제 집을 팝니다. 그럼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팔 때 집을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조문으로 하면 얘가 107조, 얘가 108조, 얘가 109조, 얘가 110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적은 건 간단하고 용어는 좀 생소한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다음 주에 요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103조, 그다음에 107, 108, 109, 110조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다 초반에 하는 공부는 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총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시험범위를 아까 적은 게 뭐였냐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자, 이 내용이고. 그래서 교재로 보시면 어디까지 본 거냐면 19쪽까지 보는 거예요. 19쪽.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덥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할만하신가요?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정상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2년 할 거 우리 계략적인 개념으로 2달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은 하시면 좋고요. 안 하셔도 돼요. 11, 12월 달은. 물론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바쁘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꼭 당부드릴 말씀은 반드시 출석은 하셔야 돼요. 출석 안 하면 복습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제가 수업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이거 본 거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난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그럼 흥미가 떨어지죠. 그 흥미가 떨어지면 이제 12월 달이에요. 연말이니까 바쁘죠. 그럼 어떤 결심을 해요? 1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해요. 그럼 11, 10월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출석하셔야 돼요. 동영상만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만 들으시는 분들도 뭐 직장 갔다 오거나 이래가지고 시간 넘겨버리면 이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해진 시간에 꼭 들을 건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출석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